여러분, 35해를 함께 산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낯선 짐승처럼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내 손때 묻은 가구, 내 손길 안 닿은 곳 없는 이 집구석에서 오직 그 사람만. 다른 세상 사람처럼 겉돌기 시작할 때의 그 서늘한 말입니다. 환갑을 앞둔 저에게 찾아온 건 평온한 노후가 아니라 정체 모를 백합 향기였습니다. 그 지독하고도 우아한 냄새가 제 35년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이름은 영숙입니다. 남들이 말하는 전형적인 옛날 여자죠. 공무원 남편 월급 쪽에서 자식 둘을 번듯하게 키워냈습니다. 아들은 대기업 보내고 딸애는 좋은 집안에 시집 보냈을 때 저는 이제 제 소임은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울 속엔 검버섯 핀 얼굴과 마디 굵어진 손만 남았지만 그래도 남편 진호 씨가 곁에 있으니 든든했죠. 하지만 남편의 생각은 저와 달랐나 봅니다. 퇴직 후 적적해하던 남편이 등산을 시작한 건 1년 전이었습니다. 처음엔 건강 챙기는 모습이 보기 좋았죠. 새벽같이 도시락 싸주며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상하더군요. 등산복은 평소 입지도 않던 원색으로 바뀌었고 화장대 앞에 서 있는 시간이 저보다 길어졌습니다. 결정적인 건 향수였습니다. 어느 날 현관을 나서는 남편의 뒷모습에서 진한 향기가 났습니다. 제가 오늘 산에 가는데 향수를 왜 그렇게 뿌리느냐고 묻자 남편은 거울을 보며 매무새를 다듬더니 냉랭하게 쏘아붙이더군요. 나이 먹어서 땀 냄새 풍기면 사람들이 싫어해. 당신은 왜 그렇게 구시렁대? 사람 품격 떨어지게. 품격. 그 사람이 요즘 입에 달고 사는 단어입니다. 35년 동안 된장찌개 끓이며 뒷바라지한 저를 향해 그는 품격 없는 여자라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휴대폰을 꼭 쥐고 가고 잠금 패턴은 수시로 바꿨죠. 제 심장은 이유 없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산행을 나간 뒤 밀린 빨래를 걷어 세탁실로 향했는데 남편의 등산복 상의에서 묵직한 이물감이 느껴졌습니다. 주머니에서 툭 하고 떨어진 건 분홍색 레이스가 촘촘히 박힌 아주 보드라운 손수건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써본 적 없는, 아니 감히 비싸서 사지도 못했을 그런 고급스러운 물건이었죠. 손수건을 코끝에 가져다 대니 남편의 몸에서 나던 그 은은한 백합 향기가 진동을 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배신감보다 먼저 찾아온 건 비참함이었습니다. 자식들 등록금 아끼느라 시장통에서 1,000원 한 장에 벌벌 떨며 살았던 제 세월이 그 분홍색 레이스 조각 하나에 비웃음을 당하는 기분이었죠. 그날 밤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샤워를 하러 들어가는 남편의 닫힌 화장실 문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 지옥 같은 상상을 멈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 신지도 않던 운동화를 꽉 조여매고 남편의 뒤를 밟았습니다. 남편이 도착한 곳은 산이 아니라 시내 외곽의 고풍스러운 카페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누군가의 손을 다정하게 맞잡고 있었죠. 저는 숨을 죽이고 상대 여자의 얼굴을 확인하려 애썼습니다. 젊고 화려한 아가씨일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창가를 향해 고개를 돌린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우아하게 빗어넘긴 백발, 깊게 파인 눈가주름. 그 여자는 저보다도 훨씬 나이가 많아 보이는, 누가 봐도 이르는 좋기 넘어 보이는 노부인이었습니다. 내 남편이 나보다 7살은 많아 보이는 그 할머니의 손을 잡고 아이처럼 웃고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왜 어째서일까요? 저는 참지 못하고 카페 문을 거세게 밀치고 들어갔습니다. 카페 문에 달린 종소리가 딸랑이며 울렸습니다. 그 맑은 소리가 제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리더군요.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남편과 달리 그 여자는 아주 차분했습니다. 찻잔을 내려놓는 손길 하나까지도 지나치게 우아해서 그게 더 제 속을 뒤집어 놓았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이 손수건 주인이 저 할머니냐고 묻자 남편은 당황해서 제 팔을 끌어당기며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차 한 잔 대접할 테니 앉으라고 하더군요. 제가 그 손을 뿌리치며 정체가 뭐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 여자는 생각보다 더 나이가 들어 보였습니다. 눈가와 입가에 깊게 파인 주름, 손등에 핀 저승꽃까지. 분명 저보다 최소 7살 많게는 10살은 위로 보였죠. 그런데 신기한 건 그 주름 사이로 흐르는 묘한 여유였습니다. 화려한 실크 스카프에 진주 귀걸이, 그리고 정갈하게 올린 백발. 그 모습이 평생 자식들 뒤처리하느라 부스스한 제 모습과 대비되어 비참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 여자는 여유롭게 미소 지으며 자기는 진호 씨의 영혼을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저처럼 찌개 냄새 풍기며 돈 타령만 하는 사람이 이해하기엔 자기들 사이가 너무 깊다고 말하더군요. 35년을 같이 산 마누라 앞에서 그런 망발을 하는데도 남편은 오히려 저를 밀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창피해서 정말. 당신은 왜 매사가 시장통 아줌마처럼 천박해? 이분은 자네랑 결이 다른 분이라고. 천박하다뇨.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시장통에서 1,000원 한 장 아끼며 당신 뒷바라지한 게 천박한 거라면 나보다 나이 많은 여자랑 호텔 카페에서 차 마시는 건 고상한 건가요? 남편은 결국 저를 카페에 버려둔 채 그 여자의 차를 타고 떠나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물기가 마를 날 없던 제 거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남편은 젊고 예쁜 여자에게 간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평생 가져보지 못한 여유와 고상함을 가진 노년의 여인에게 홀린 것이었죠. 집에 들어온 남편은 사과는커녕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자식들도 다 컸으니 당신도 당신 인생 살라며 그분은 상상도 못할 재력가라 자기를 책임져 줄 거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남편의 눈은 이미 멀어 있었습니다. 35년의 정은 그 재력가 선배님의 말 한마디에 먼지처럼 흩어졌죠. 하지만 제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제 남편을 선택한 건 단순히 영혼의 파트너가 필요해서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저는 밤새 남편의 서랍을 뒤졌고 거기서 믿을 수 없는 문서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남편이 짐을 싸겠다고 큰 소리치며 안방으로 들어갔을 때 제 손에 들린 건 남편의 서랍 깊숙한 곳에서 찾아낸 통장 하나와 서류 뭉치였습니다. 그건 단순한 예금 통장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우리 가족 노후 자금이라고 믿고 맡겼던 남편의 퇴직금,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 서류였죠. 서류의 끝에는 익숙한 백합 향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 고상한 형님에게 바친 건 남편의 마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평생 피땀 흘려 일군 전 재산이 그 여자의 사업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서류를 내팽개치며 이게 다 뭐냐고 따지자 남편은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투자가 아니라 공동사업이야. 당신처럼 10,000원 한 장에 벌벌 떠는 수준, 낮은 여자랑은 다르다고. 당신은 정말 돈밖에 모르는구나. 소름 끼쳐. 돈밖에 모른다니요. 그 돈을 모으기 위해 제가 어떤 세월을 살았는지 뻔히 아는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 남편은 결국 짐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마치 제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저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숨이 쉬어지지 않았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무릎이 끊어질 듯 아파오더군요. 평생 파출부 일에 식당 일에 혹사당한 제 몸이 이제야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응급실 차가운 침대에 홀로 누워야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를 할까 망설였지만 자식들 앞길에 방해가 될까봐 차마 번호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낯선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의 고상한 선배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초라하게 누워있는 저를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꼴이 말이 아니네. 진호 씨가 왜 자네한테 정을 떼려고 하는지 이제 알겠어. 그렇게 아득바득 사니까 몸이 축나는 거야. 그 여자는 제 손에 남편이 이미 도장을 찍은 이혼 합의서를 던져주고 나갔습니다. 사랑은 결이 맞는 사람끼리 하는 거야. 자네처럼 찌든 사람은 우리랑 안 어울려. 그 말을 남기고 떠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망의 끝에 서니까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더군요. 그래, 사랑, 품격, 마음껏 해봐라. 하지만 내 자식들 피 같은 돈, 내 노후가 담긴 이 집,
껍데기만 남은 당신에게 순순히 줄 것 같니?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남편도 그 여자도 예상치 못한 곳으로 전화를 걸었죠. 제 인생의 가장 처절한 반격은 바로 그 병원 침대 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병실 침대 위에서 제가 전화를 건 곳은 자식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고향 친구이자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지인이었죠. 35년을 안 사람으로 살며 쌓아온 인맥이 제 구명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은 몰랐겠지만 그가 카페에서 여유를 부릴 때 저는 이미 그가 빼돌린 돈의 흐름을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퇴원하자마자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에게 보낸 투자금이 사실상 재산 횡령이라는 증거를 모았죠. 변호사 사무실에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돈은 상관없습니다. 다만 제 인생을 천박하다고 비웃은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고 싶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가출했던 남편이 웬일로 거실에 앉아 있더군요. 아마도 그 여자가 돈을 더 재촉한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혼 서류를 내밀자 반가워하며 당장 도장을 찍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집과 퇴직금, 연금 지분을 전부 나에게 넘기고 나가라고요. 남편은 기겁하며 법적으로 반반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한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던졌죠. 그가 상간녀에게 보낸 입금 내역과 대출 녹취록이었습니다. 당신이 상간녀한테 갖다 바친 돈만 합쳐도 이 집 한 채 값이야. 조용히 몸만 나갈래? 아니면 자식들 다 불러서 법정 싸움 갈래? 당신 그놈의 품격 지키려면 조용히 나가는 게 좋을 거야. 남편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사실이 알려지는 걸 죽기보다 싫어했거든요. 결국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재산 포기 각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짐가방 하나만 든 채 쫓겨나듯 나가는 남편은 끝까지 큰 소리를 쳤습니다. 자기에게는 그 재력가 선배님이 있으니 걱정 말라면서요. 닫히는 문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크게 웃었습니다. 미친 여자처럼 웃다가 결국 울음이 터졌죠. 그건 35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믿었던 그 우아한 형님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남편이 그 집으로 들어간 지 딱 일주일째 되는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수화기 넘어 남편의 목소리는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나 좀 살려줘. 그 여자가 사람이 아니야. 알고 보니 그 재력가 선배님은 빚더미에 올라앉은 화려한 껍데기뿐이었습니다. 남편의 돈은 본인의 사채 이자를 막는 데 쓰였고 돈이 떨어지자 남편은 영혼의 파트너가 아니라 집안일과 수발을 드는 무임금종 취급을 받았던 겁니다. 남편은 도망쳐 나왔다며 갈 데가 없다고 울먹였지만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결이 맞는 사람끼리 하는 거라고 당신이 그랬죠? 그 고상한 결 이제 당신이 직접 감당해봐요. 나한테 당신 자리는 없어요. 저는 미련 없이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이제 제가 지켜야 할 건 그 사람이 아니라 남은 제 인생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제주도의 푸른 바다가 보이는 카페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평생 가족들 밥 해대느라 제 입에는 식은 밥만 들어갔는데 이제는 따뜻한 라떼 한 잔을 마시며 그림을 그립니다. 무릎은 가끔 쑤시지만 마음은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림 동호회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고 자식들에게는 멋진 엄마로 불리며 삽니다. 아들 녀석이 엄마 지금이 훨씬 예뻐 보여라고 말할 때 인생 최고의 공로상을 받은 기분이었죠. 남편은 요즘 인력사무소를 전전하며 고시원에서 지낸다고 합니다. 그 고상한 형님은 사기 혐의로 재판 중이라더군요. 인과응보라는 말 참 무섭고도 정확합니다. 저는 이제 그들의 소식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제 앞에는 아직 보지 못한 아름다운 세상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제 나이 61. 누군가는 늦었다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야 제 인생의 진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오직 여러분의 것입니다. 절대로 남을 위해 당신의 빛을 꺼트리지 마세요. 쓰레기를 비워야 그 자리에 예쁜 꽃을 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